지금 여기서는 이제 1200년도, 1300년, 1400년 해가 연도별입니다. 지금 2000년대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변천사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이게 결국은 기축통화의 역사가 금과 은의 역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BC 6세기경에 드라크마라는 BC 3세기경에는 데나리우스, 그 다음에 AD 4세기경 솔리두스, 그다음에 AD 13세기경 플로린이라는 또 화폐가 나왔고,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기축통화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대의 변천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도표에다가. 자, 뒤에 준 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 최초의 기축통화는 원나라 교초였대요. 원나라 교초. 한번 공부해보는 겁니다. 교초. 원나라 초기의 주요 화폐는 은과 비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실크로드 해상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먼 거리를 은화를 들고 다니기엔 무거움과 위험이 부담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축통화, 교초라는 거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됐는데, 동양 최초의 기축통화, 원나라 교초, 은을 확보한 만큼만 지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은 한 냥은 교초 10관. 원나라는 금은을 몰수하고 전부 지폐로 바꿔줍니다. 지폐 받는 것을 거부하면 당시에는 사형, 무서운 시기였죠. 교초를 상용화 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네요. 출처는 위키피디아. 은화가 아닌 종이화폐. 은을 담보로 한 만큼 지폐를 발행한 거 은본위제였죠. 은본위제. 원나라의 교초, 동양 최초의 기축통화였대요. 자,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즘에 하도 기축통화 얘기하길래 한번 보는 겁니다. 원나라 교초의 한계, 뭐가 한계였을까? 이슬람권, 몽골, 유라시아 등 많은 지역에 통용이 됐지만 남송과의 전쟁, 공사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서 화폐를 자꾸 많이 무한대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화폐의 몰락은, 화폐의 타락은 많은 돈을 찍어내는 거죠. 지금에 따지면 양적 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원화를 사용하던 유럽과 이란에게 지폐의 사용은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라 거기까진 영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화폐 발행량이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화폐의 신뢰성이 하락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은을 지폐와 교환하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도 당연히 등장을 했겠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몰락하고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동양 최초의 기축통화 원나라의 교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원전 6세기 고대 기축통화 드라크마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화폐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대 기축통화 드라크마,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으로 무역과 교역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스 전체와 지중해 지역에 널리 유통되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 기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스의 영토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국가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때 드라크마는 주요 통화로 기능을 했습니다. 드라크마가 기축통화로 활용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 지위가 왜 약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막다로니아 제국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여 무역과 교역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이후 기축통화인 로마의 데나리우스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드라크마는 다른 제국들의 등장과 성장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고, 드라크마가 이제 데나리우스로, 다음 등장한 데나리우스, 기원전 3세기경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은화, 우리 로마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데나리우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약 600년 동안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는 여기입니다. 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확장과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거래와 교역에서 중요한 통화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런 거 데나리우스 이런 거 은화라도 이거 뭐 하나만 있어도 지금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겠죠. 이 진품이라면 그렇겠죠. 혹시 이 화폐 수집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데나리우스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친하게 지냅시다. 제 달라소리 안 할 테니. 고대 기축통화인 데나리우스의 지위가 또 왜 약화되었냐.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고 번성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쇠락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긴 시간 동안 광범위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군사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금융의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로마 정부는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데나리우스를 발행합니다. 또 많이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화폐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미국이 8% 가까이 되는 인플레이션이 왔죠.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왔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구간은 인플레이션이 3%까지 내려오면서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가져와서 지금이 이제 골디락스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제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은으로 만들어진 데나리우스에 다른 금속 또는 합금을 넣어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화폐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데나리우스의 순도가 낮아집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겠죠. 점점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금속이 부족해집니다. 데나리우스를 은 위의 금속으로 제조하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다스려야 되는 나라는 많고 군인들 월급은 또 많이 줘야 되고 돈은 많이 필요하고 은은 많이 없고 그죠. 은광산이 만푸장 생기는 건 아니니까 은을 캐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금속을 또 막 넣어가지고 만듭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 화폐가 또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러면서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축통화 데나리우스의 지위가 약화됐다. 235년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그의 군대에 의해 암살되면서 로마의 3세기의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만인의 침략, 전쟁, 내전, 반란, 정치적 불안, 전염병 등으로 인해 로마는 경제 붕괴로 이어졌고 자연스레 데나리우스의 지위는 약화되어 갑니다. 내전, 전쟁, 인플레이션,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정, 여기다가 전염병. 기축통화로서의 데나리우스는 지위를 잃고 금, 은과 같은 귀중한 금속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진짜 금과 은, 기금속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가치가. 지금에 와서도 뭐가 다른가요? 내전, 전쟁, 인플레이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전염병. 다른 게 있나요? 그 다음 등장한 기축통화가 솔리두스랍니다. 솔리두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뭉툭한 코에 비잔틴 제국 솔리두스는 24K 고도로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진 동전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광범위한 거래와 교역에 사용되었음. 금값과의 고정 교환 비율을 가짐.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거래와 교역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값과 고정해서 교환하는 비율을 가졌답니다. 금의 안정성을 인식하고 있던 단계. 비잔틴 제국 황제의 초상화를 넣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우수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죠? 이거 하나만 있어도 혹시 천억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진품이다 이렇게 하면은 전당포 사나이들한테 들고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솔리두스랍니다. 솔리두스 가지고 있는 분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옥션 이런 게 다룰 수 있는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솔리두스의 또 지위가 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왜 약화졌느냐? 세금 부담과 부패가 증가하고 군사 지출이 늘어났고 비잔틴 제국의 인프라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슬람 제국의 확장과 공격적인 정책은 비잔틴 제국을 위협했으며 라틴 제국에 의해 경제적 영토 손실이 발생했다. 주변국들의 성장,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솔리두스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고 기금속, 금의 가치 인식은 더욱 상승한다. 뭔가 화폐가 나왔는데 한참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지위가 약화되고 쇠퇴됩니다. 그러면서 또 바뀝니다. 그러면서 금에 대한 인식은 기금속, 금과 은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축통화가 이제 등장합니다. 금화, 플로린이 등장합니다. 13세기경으로 이제 왔습니다. 금이 가치 있는 기중품이라는 인식은 여전했기에 화폐로서 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신뢰도와 가치를 높인다. 따라서 플로린은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피렌체의 위치는 국가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심지. 지금은 이태리죠. 피렌체에서 발행된 플로린은 널리 통용될 수 있었음. 플로린은 피렌체에서 지정된 기준으로 정확하게 만듦. 안정성, 신뢰성. 어마어마한 거죠. 안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많은 교역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화 플로린이 피렌체에서 만들어졌고 13세기경에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도 남아있는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플로린이 어떻게 생겼냐 이겁니다. 피렌체 플로린 진짜 금임 써놨네요. 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플로린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누구의 모양일까요? 오, 이게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이게 걸려 있으면은 잽싸게 주우셔야 됩니다. 피렌체 금화 플로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플로린이 이제 흥했으면 또 망해야 되겠죠. 지위가 약화됐다. 왜? 14세기 이후에 유럽은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겪게 되고 플로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중세 유럽엔 다른 국가들도 각자의 화폐를 발행하고 플로린의 독점적인 지위가 약화됩니다. 플로린은 피렌체에서 지정된 기준으로 정확하게 만들고 안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많은 교육에서 사용하게 됐는데 왜 지위가 약화되었을까요? 피렌체는 자체적인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필요에 따라 화폐 발행량을 증가를 시킵니다. 또 이게 문제가 됐네요. 결국은 14세기 말 경제적, 금융적인 문제에 직면해 화폐 발행량을 더욱 증가를 시켰습니다.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곧 망한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주변 국가들의 영향으로 플로린은 지위를 잃고 기축통화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등장을 할까요? 자, 나왔습니다. 스페인. 스페인. 축구 강국 스페인. 16세기에서 18세기 사실상 기축통화, 전세계 기축통화의 시초가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화폐학자들이. 이전의 기축통화와 달리 지위와 영향력이 더 증가를 했고 국제적으로도 더 널리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축통화의 시초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더 넓게 교역이 되었다 이 말이겠죠. 당시 스페인의 세력과 영향력을 반영하고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가 스페인 은화다 이거죠. 은화. 새로운 세계의 개척과 실버 채광지의 발견으로 스페인은 대량의 은화를 생산하게 되므로 국내외 거래로 은화를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스페인 가면 우리나라하고 뭐 GDP 규모도 비슷하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적겠죠. 축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하죠. 우리나라 요새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김민재, 이제 진짜 역사적인 선수로 남을 겁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 축구 보는 재미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부산에 왔잖아요. PSG 파리 생제르맹 그거 한다고.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는 안 하고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비싼 표를 또 음카를 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뻥을 친 다음에 또 하여튼 그 부산 구장에 갔어요. 가서 50만원짜리 그 프리미어석인가 저는 안 데리고 지 혼자 가서 끊었어요. 참네. 거기 가서 또 네이마르 봤다고 자랑을 하고 이강인이 봤다고 이강인이 티를 샀다고 얘기를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축구 얘기 나오면서 거기까지 갔네. 이제 스페인 은화가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스페인이 이때 이제 무적함대 스페인 어마어마합니다. 예. 바다를 지배했던 스페인. 스페인의 영향력이 이제 남미에까지 다 미친 거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650년경 멕시코 발행 스페인 달러 이렇게 나왔네요.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여 국제 무역과 교역에 널리 인정되었다 이랬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스페인 은화가 왜 몰락을 하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의 경제적. 두 번째, 다른 국가들의 무역,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 나타나는 거죠. 영국, 네덜란드가 이제 스페인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지금 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럽에서의 금과 은의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 은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유럽에 금융위기가 와서 스페인 은화가 몰락을 했다. 스페인 은화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약화되고 이후 다른 통화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은화 몰락 후의 금값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왔네요. 스페인 은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던 시기엔 금값은 큰 변동 없이 상승하는 추세였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전히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약해지면서 금값은 지속적인 상승을 하였고 하락이 아니라 불안정한 변동을 보였다. 경제적인 불확실성, 금융위기 등 혼란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스페인 은화의 지위가 무너지고 다른 통화들이 기축통화로 대체되면서 금값은 변동하게 됩니다. 금은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과 투자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시기에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가지 기축통화의 등장과 퇴장. 네덜란드는 강력한 해군과 무역 능력으로 유럽에서
주요한 나라로 성장하면서 길드가 기축통화로 부상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쟁력에 밀려 네덜란드도 한때 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죠. 지금은 축구 강국이다. 뭐 암스테르담에 뭐 마약이 허용되어 있는 나라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때 엄청나게 또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쟁력에 밀려 영향력이 감소하고 이후 더 강력한 기축통화가 등장합니다. 짠! 등장한 게 프랑스. 프랑스는 강력한 경제국가로 성장하며 유럽에서 주요한 경제국가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고 결국 미국 달러의 영향력에 밀립니다. 달러의 영향력이 밀립니다. 영국이 안 나오고 바로 미국으로 넘어갔나요? 프랑스도 한때 또 최강의 나라, 이런 나라였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 기축 통화 이후 영국의 파운드도 한때 또 기축 통화국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영국이 거의 기축 통화였죠. 파운드. 보겠습니다. 경제적 성장. 17세기부터 영국은 산업혁명과 무역에서의 성장으로 경제적인 우위를 갖추게 됩니다. 해상 군사력도 영국이 이제 압도를 하기 시작했죠. 금융 중심지로 성장을 합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금융 거래와 자본 유입이 활발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양대 산맥을 이야기하려면 영국과 미국이 맞습니다. 실물 금시장에서 가장 큰 LBMA 런던 금시장 있잖아요. 실물 금시장을 움직이는 시장도 영국에 있습니다. 지금도. 자, 세 번째, 19세기 금 표준 체제를 확립을 합니다. 파운드의 가치를 금과 관련시켜 국제적 신용을 획득했다. 국제적인 신용을 획득하고 전 세계적으로 신용을 얻고 통용이 되게 만들려면은 뭔가 금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 화폐를. 그래야만 살아남는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금 표준 체제를 정립을 했다. 영국이 정립을 했습니다. 1. 금의 가치와 안정성, 부식되지 않고 희귀한 금. 여러 문명에서 가치 있는 기금속으로 인정받아온 기금속. 금의 물질적인 가치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급량으로 금 표준 체제 구축에 도움을 줬다. 영국이 금 표준 체제를 정립했다. 두 번째,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의 화폐를 고정된 금의 양과 연결하여 무역에서 사용되는 통화의 안정성을 확립했다. 영국의 파운드가 근본이제였다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역사적으로 금과 은이 차지한, 화폐에서 차지한 역할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진짜 이 무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짧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금과 은에 대해서 몰라요. 금과 은을 무시하고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자. 역사를 제대로 배우자. 이겁니다. 자, 이제 영국이 또 번영을 했으니까 번영을 한 다음에는 또 약화가 되겠죠. 첫 번째, 1차 세계대전 영국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운드화를 급격하게 발행합니다. 금과 연결된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돈을 많이 찍어내고 나서 모든 통화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몰락을 하고 없어지고 다음 기축통화로 바통을 넘겨주게 되어 있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 금 표준 체제가 경제적 불안성과 금값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붕괴가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경제적 불안성으로 인해 영국 파운드 환율의 변동이 심해졌습니다. 전쟁에 간섭은 해야 되겠고 국제적으로 군사적인 우위는 지켜야 되겠고 모른 척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찍어냅니다. 금은 없는데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와 가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다양한 국가가 경제적 위기를 직면하며 환율 변동이 심해집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영국 파운드의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그 과정에서 파운드화가 지위를 잃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기축통화의 지위 약화와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은 영국 경제를 힘겹게 만들었으며 전쟁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외채를 발행하고 금 기반의 환율 체제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기축통화로서 영국 파운드의 지위가 약화됨으로써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해가 지지 않는 거죠. 호주, 캐나다, 영국령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기축통화 약화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금값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기가 생기면은, 경제 위기가 생기고 전쟁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금값은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잠잠한 거죠. 달러 기축통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미국 달러는 고정된 금량과 연결되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 달러와 고정된 환율로 자국의 통화를 연결하게 됨. 달러 패거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부터 미국 달러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됩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기축 통화가 이제 지금 등장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에서 이제 마셜 그 당시 국무장관이 서유럽 쪽에 달러를 막 푸는 거죠. 유럽 부흥 운동이라는 유럽 재건 운동이라는 플랜 하에서 미국 달러를 막 지원해 줍니다. 유럽 쪽에 달러가 막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달러가 많이 쓰이는 거죠. 전 세계에 가장 발전된 미국과 유럽 쪽에서 달러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기축 통화를 해서 그런 그 작업들이 이제 지금 되는 거죠. 이 꽤 오랫동안 지금 뭐 1944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니까 한 80년 전부터 미국이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달러 기축 통화의 등장. 미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입은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왜 적었을까요? 2차 대전에 미국은 거의 늦게 참여를 한 거예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독일이 나치가 침공을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빠르게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 있는 금들하고 뭐 영국에 있는 금들 이거를 배로 실어가지고 막 자기들의 식민지로 해가지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실물금들을 진짜 그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군함에 싣고 전함에 싣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도착한 게 캐나다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금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거를 또 가까운 미국에서 담보로 해가지고 금을 주면은 2차 대전에 우리가 참여해서 너가 도와줄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딱 해가지고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고마워 참여해줘 참가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참가를 합니다. 참가하게 되는데 우리 월급들하고 군사 관련된 지출 비용은 금으로 우리가 가져갈게 콜 하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막대한 금들을 결국은 미국으로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개방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우리가 배워온 거로 그렇습니다. 개방적인 경제정책은 미국 달러를 국제 통화로 수용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달러는 기축 통화가 됩니다. 기축 통화가 왜 어떻게 해서 달러가 됐느냐 역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가 이제 나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군비 비용,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급상승하면서 달러를 과잉 발행하게 됩니다. 1차 대전 때 그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제 달러를 많이 과잉 발행해가지고 베트남전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졌잖아요. 그럼 미국에 이제 그 막대한 돈들을 찍어서 막 소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고 그 돈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부흥하는데 또 일조를 했죠. 베트남전에 참여를 한 우리의 선배들, 선조들이 있는 거죠. 아버지 세대들. 다시 한번 그분들의 노력과 노고, 희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러의 과잉 발행으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환율 변동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국제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프랑스가 눈치를 채는 거죠. 이거 1차 대전 때 영국하고 똑같다. 파운드와 가치가 하락되는 만큼 달러도 이제 달러를 가지고 금으로 바꿔달라 해야 되겠다 하고 프랑스에서 먼저 딱 칩니다. 프랑스에서 미국 보고 우리 달러 줄게 금 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주면은 미국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베제라 이런 겁니다. 1971년도 닉슨 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그레이트 리셋이죠.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달러를 가져오면은 달러는 금으로 교환해주겠다. 35달러를 가져오면 금은 이론서를 내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달러 지폐에다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닉슨이 베제라 들어간 겁니다. 베제라. 이제 금 못 줘 이렇게 된 겁니다. 닉슨 쇼크 이후에 페트로 달러 체제 구축 및 페트로 달러라는 거는 이제 사우디 헨리 키신저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사우디로 날아갑니다. 사우디로 날아가서 사우디 너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보호해줄게. 대신에 석유 결제할 때는 달러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 보니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페트로 달러죠. 어쨌든 페트로 달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이 되는 교역이 되는 석유의 결제를 달러로 한다. 오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피아트 머니 신용화폐로서의 달러의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기축통화로서. 이래서 지금까지 건재하게 된 게 지금 기축통화의 역사입니다.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했지만 무역수지는 회복되지 않았고 이후 역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은 거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독일하고 일본 불러가지고 너그 나라 각각 엔화하고 마르크하고 환율 절상해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저찌 달러는 계속해서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위협받는 달러 패권 유로. 1999년 EU 국가들은 공통 통화인 유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때 제 대학교 2학년 복학하기 전에 97년도입니까? 그때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이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어디에 긋고 있으니까 잘은 몰랐는데 이때 유로화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본 것 같아요. 자, 지금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2023년 브릭스 국가들은 공통화폐인 브릭스 화폐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수출국이었습니다. 국제무역에서의 유로 사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유로존의 상당한 규모와 영향력.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거래되는 게 50% 미만으로 줄어들었죠. SDR에서도 특별인출권, IMF에서 가지고 있는 SDR에서도 달러화가 아마 48%인가 그렇게 차지했을 거예요. 그 SDR에서는 위안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개 동화국 중에서 위안화가 12.8%인가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뭔가 또 반전이 있는 모양입니다. 유로의 실패 이유. 유로는 실패를 했다고 보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유럽의 각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과 규모가 다양해 각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화폐 정책과 재정 정책을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로존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은 제각각이므로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불균형이 발생하죠. 그리스 이런 못 사는 유로존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독일 같이 잘 사는 나라들은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영국은 이제 뭐 브렉시트 하면서 탈출을 한 거죠.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로존의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정책 실행, 경제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어쨌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 두 번째 기축통화국이라고, 기축통화라고 보면 되죠. 유로는 아직까지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위협받는 달러 패권 중국,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부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21세기에 접어들고 중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상승을 합니다. 지금은 G2죠. GDP 규모 미국 다음으로 2등입니다. 2등. 세계 넘버 2. IMF의 SDR 화폐 단위에 위안화를 포함시키는 등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0.92%에서 12.28%로 상향했습니다. IMF 국제 구제 금융기구죠. 우리나라도 97년도에 IMF 사태가 있었죠. 여차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해서 IMF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면은 특별 인출권으로서 받아가는데, 그 중에 주요 5개국 화폐가 있습니다. 즉 주요 5개국 화폐 중에서 지금 중국의 위안화는 들어가 있습니다. SDR에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개발도상국과 경제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브릭스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자원과 원자재 등을 수입하고 인프라에 협력하고, 러시아하고 얼마 전에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국내 매스컴에서는 잘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들은 전부 러시아와 중국 쪽에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BRI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 건데, 이거 BRI라는 거는 1대1로라는 건데, 1대1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자원 무역과 투자 진행에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부상을 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위협받는 달러 패권, 브릭스. 경제, 금융, 정치 협력 그리고 문화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자. 이 브릭스 국가들 5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제 가입을 희망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부국인 아까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천연자원과 인구가 풍부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등도 지금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의 완전 눈밖에 난 베네수엘라, 그것도 세계 원유 보유국 1위죠, 1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달러 패권이 조금씩 위협받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위협받는 달러 패권 브릭스 개발은행을 설립을 합니다. 미국 달러에 의존하는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 수합을 협정합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자국 화폐를 사용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역 확대. 브릭스 국가 간의 무역을 늘려 미국 달러의 국제 무역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UAE에서 가스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위안화로 결제를 받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개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배적 역할을 비판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을 강조합니다. 미국이 너무 독단적으로
많은 걸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국가들이 모이는 현상들이죠. 이러한 브릭스의 움직임들은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브릭스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와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무너지면 금값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할 수 있지만 기축통화가 대체될 때마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금을 선호합니다. 지금 몇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왔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달러화가 흔들리는, 기축통화가 흔들리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금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축통화 대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 전쟁,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금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수 갖춘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축통화의 미래는 글로벌 경제와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경제 주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끝! 다 했네요. 장시간 기축통화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시간 반 동안 떠들었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